자, 반도체에 어떤 얘기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를 했고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드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처럼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상태가 있다. 물질 상태 몇 종류? 세 종류. 됐어. 고체 물질이 있고요. 액체나 기체 물질이 있는데 액체나 기체는요, 원자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의 원자와 그 다음 원자가 충분히 먼 곳에 떨어져 있어요. A 원자와 B 원자가. 그래서 A 원자 핵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고 하는 원자에도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히 멀리 있기 때문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 청력이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있고 싶은 위치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존재하는 상태가 액체와 기체 상태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주로 액체와 기체에 해당되는 원자 구조를 배우고 있다면 물리에서 해야 될 건 뭐다? 고체 상태에서의 원자 배열을 설명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고체라고 하는 아이는 액체나 기체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선생님이 점 하나 여기다 딱 이렇게 찍으면 이 점 보이죠? 아무리 작아도. 이 안에 원자가 몇 개쯤 들어있을까? 100만 개쯤 들어있어야 된대요. 저 안에 원자가 무려 100만 개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크기랍니다. 그러면 이 100만 개라는 원자가 A 원자와 B 원자와 C 원자와 D 원자 이런 애들이 같은 지점에 거의 겹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자의 개념에서 봐도. 자, 그렇다면 A 원자의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고 여러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B라고 하는 원자 핵에 바깥쪽에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 있다 보면 첫 번째 껍질에 똑같은 위치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자와 전자 사이에 서로를 밀어내는 뭐 때문에?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무조건 겹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겹치는 위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체 상태일 때는 전자 껍질이 살짝 어긋나서 첫 번째 껍질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전자 껍질이 살짝 어긋나서요. 서로 이렇게 간격을 대단히 조밀하게 띄우더라도 이렇게 겹쳐 있을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전자 껍질이 100만 겹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전자 껍질들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다 보면 첫 번째 껍질을 집에 가서 아무리 겹치지 않게 얇은 펜으로 그리더라도 100만 겹쯤 그리다 보면 첫 번째 껍질이 두껍게 뭐해지니? 띠의 형태로 바뀝니다. 됐어요?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서는 전자 껍질이 존재한다면 고체 상태일 때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 전자 띠의 형태로 두껍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원자의 바깥쪽에 첫 번째 전자띠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전자띠, 세 번째 전자띠, 네 번째 전자띠 이런 식으로 전자띠가 존재할 텐데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위로 가면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 간격이 뭐하다? 조밀하다. 그러면 얘네들이 두꺼운 띠가 되다 보면 얘네들이 뭐한다? 서로 겹칩니다. 됐어.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띠와 띠 사이가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생겨.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원자 핵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껍질에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에 보면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전자들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껍질은 껍질들 중에서 가장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전자들이 많이 못 들어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 몇 개 들어가면 꽉 찰까? 2개. 2개 들어가면 전자가 더 이상 못 들어가? 꽉 차. 그걸 뺀 나머지 껍질들은 그나마 조금 넓기 때문에 8개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껍질에 전자가 무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 그래서
전자가 3개 있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밖에 못 넣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다. 이게 띠가 돼도 똑같다. 띠가 돼도 첫 번째 껍질에는 첫 번째 띠에는 전자들이 2개밖에 못 들어가. 그 위에는 전자가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 이렇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거기를 차곡차곡 전자들이 채워가고 있는 중이야.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 실제로 고체인 물질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어 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정도를 표현한 게 전기 전도도고요. 이 전기 전도도가 가장 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도체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가장 작은 물질을 우리는 전류가 안 흘러. 뭐라 그러냐? 부도체. 이 부도체를 요즘에는 부도체라고 안 해. 뭐라고 해? 그걸 절연체라고 불러.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어. 그래서 중간 사이즈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우리가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기 봐. 전류가 물질에서 얼마나 잘 흐르냐, 흐르는 정도에 따라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요. 전류가 왜 절연체 쪽으로 갈수록 못 흘러요? 그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뭐?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항의 크기로 보면 절연체라는 물질의 저항이 너무 커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반도체이고 그 다음이 도체더라.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질마다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가 결정되는구나. 그중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들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데 도체들은 보편적으로 금속들이 그렇구나. 절연체는 보편적으로 비금속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 금속이랑 거의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반도체의 성격을 띠는 거야. 주기율표로 보면 대략 14족에 해당되는 누구? 탄소나 규소 같은 애들이 반도체에 속합니다. 됐죠?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요. 그러면 어떤 구조인데 얘는 전류가 잘 흘러, 얘는 그렇게 안 흘러 라고 하는 얘네들의 구조를 보자. 그걸 설명한 게 이겁니다. 보세요. 실제로요. 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기에 전자 꽉 찼어. 그럼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전자를 3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1개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됐죠? 이 전자는요.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뭐다? 도체 물질이다. 알겠습니까? 이 자유전자라는 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또는 띠에 자 공간이 꽉 차지 않아서 전자들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자유전자고요. 이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도체는요. 어떠냐면 여기까지 전자들이 꽉 차는데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없죠? 자 근데 그 다음 띠는 어떠냐면 이렇게 띠가 두꺼워지다 보니까 전자가 꽉 차 있는 띠와 그 다음 껍질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중 전자가 들어있는 여러 개의 껍질 중 가장 윗껍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원자가띠라고 불러. 원자가띠라고 불러.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도띠라고 불러. 그래서 원자가띠에 빈자리가 있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자유전자고요. 이런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도체고 이 도체는 옆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위로 올라갈 때 에너지 흡수할 필요 있니 없니? 없어요. 에너지는 띠와 띠 사이에 간격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건너뛰어야 되는데 얘는 간격이 없잖아. 그래서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런 게 도체, 이런 게 철과 구리와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이래. 알겠어? 네. 자, 그런가 하면 도체가 아닌
부도체나 반도체는 어떠냐면요. 원자가 들어있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전자가 꽉 차 있어. 그럼 자유전자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애들이 대부분 비금속이야. 됐어? 그러면 윗껍질로 올라가야 되네? 네. 위에 있는 전도띠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있는 전도띠까지의 간격이 더럽게 넓은 애가 있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얘가 바로 누구냐면 절연체. 절연체라는 부도체고요. 자, 반도체는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이 간격이 사뭇 좁아. 그래서 조금만 에너지를 흡수해도 금방 얘가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얘가 올라가면 나머지 애들은 빈 공간이 생기니까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반도체입니다. 됐어? 그래서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을 보면 얘가 절연체인지 반도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는 이 띠 간격이 좁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만 흡수해도 쉽게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아이. 그런 애들이 바로 반도체라고 하는 규소와 탄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했다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지스턴스의 약자 R 쓰는데요. 저항의 크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이거 한 번만 보죠. ohm의 법칙 V는 IR 할 때 이 R이라는 저항 이건 뭐가 결정해?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물질의 종류가 뭐야? 이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에 따라 일단은 기준 저항값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로라고 쓰고 우리는 피저항이라고 해요. 물질마다 표준 저항값이 다 정해져 있어. 됐어? 네, 그거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본 저항값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구리를 선택하더라도요. 그 구리의 뭐에 따라서 같은 구리라도 저항값이 달라지냐면 뭘까요? 밀도, 길이. 뭐요? 네, 단면적으로는 두 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뭐해지나요? 길이가 길어지면요. 실제로 저항이라는 건 원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이를 전자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원자랑 부딪히죠. 이게 바로 저항이거든요. 근데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 두께가 S, 이 길이가 L이었는데 길이를 2배 더 길게 해요. 그러면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죠. 충돌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는 비례관계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또는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굵어져. 저항은 뭐해지니? 작아져요. 왜요? 라고 하면 두꺼워진다는 얘기는요. 이 사이를 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두께가 2배 두꺼워졌어요? 라고 한다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2배 넓어진 거죠. 그래서 충돌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지는 효과.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살짝 배우거든요.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는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온도입니다. 전기 제품을 몇 도의 온도 사이에 놓느냐에 따라 저항값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이거 물질마다 달라집니다. 온도를 높이면 저항값이 커지는 물질이 있고요. 저항값이 작아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라고 하면 온도를 높이면 저항값이 커지는 물질들이 그 유명한 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됐죠? 거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냉장고 벽에다 딱 붙이지 않습니다. 왜?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뜨거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됐죠? 근데 거꾸로 뜨거울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도 있다? 그게 바로 부도체와 반도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항값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저항값은
비저항값인 로에다가 그래서 굵기분의 길이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물질의 현재 저항값입니다. 그럼 온도는 어디 있어요? 온도는 여기죠. 0도일 때는 0도일 때 비저항, 10도일 때는 10도일 때 비저항, 30도일 때는 30도일 때 비저항 값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들의 저항값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항이 가장 큰 I가 절연체고, 그 다음 반도체고, 그 다음 도체다. 자, 이때 비저항이라고 하는 이 로를 역수하시면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예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건 비저항의 역수값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현대잖아요. 현대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장 없으면 못 사는 게 뭡니까? 전기예요, 전기. 맞아. 전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원자의 구조에서부터 끌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들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누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건 이 안에 있는 물질들의 원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는 전자 껍질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고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자띠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자, 원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띠에는 원자과 띠에 빈 공간이 있으면 도체, 빈 공간이 없으면 반도체 또는 부도체. 그리고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부도체, 좁으면 반도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전기 전도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나는 얼마나 전류가 잘 흘러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 이해했단 말이죠. 자,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니 전기 전도도요. 도체일 때가 전류가 잘 흐르고 그 다음 반도체고 그 다음이 절연체라고 하는 부도체인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예요. 반도체는요, 전류가 흘렀다 흘러지 않았다를 조절할 수 있어요. 통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많이 쓰게 될 건데 이때 반도체는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는 아무거나로 만드는 게 아니고 14족 원소로 만들어요. 그러면 주기율표 배웠죠? 14족 원소에 누구 있어? 탄소와 규소. 얘네들이 반도체의 주된 물질인데 탄소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물질로 쓰이고요. 우리가 주로 반도체로 만드는 건 뭐냐면 14족에 있는 규소. 규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실리콘. 그래서 반도체 산업단지를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실리콘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실리콘이라고 하는 규소는 14족이니까 최외곽에 전자 몇 개 있냐면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원래 전자는 몇 개가 있어야 가장 안정적 구조니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8개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바깥쪽에 또 다른 규소들과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공유 결합을 해요. 됐죠? 여기도 짝꿍 만들어주려고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와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면 안에 있는 흰색 규소는 완벽한 8개의 전자를 가져요. 자, 안쪽에 있는 흰색 규소처럼 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주황색들도 또 다른 규소들과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무한대 반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석영의 구조, 실리콘의 구조예요. 그래서 규소는 석영, 흑에서 뽑아내요, 흑에서. 그래서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규소들이 공유 결합하면서 서로 안정된 구조를 각자 가지려고 한다. 이게 바로 순수 반도체인 규소입니다. 실리콘. 그래서 근데 아무리 반도체라도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얘를요 조작해서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공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기능을 뭐 시켜요? 향상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도핑한다. 어떤 기능이든지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핑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전기 전도성을 도핑시킬 겁니다. 운동선수들은요, 불법인 약물을 먹고 운동 기능을 도핑시키면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그래서 도핑했는지 확인하는 게 도핑 테스트입니다. 알겠어? 그때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기능은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핑할 거예요. 도핑하는 방법은 얘가 너무 순수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규소를 빼고 다른 원소를 집어넣어서 순수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 거예요. 그 순수하지 않은 상태의 반도체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부른다. 그럼 다른 물질 넣으면 되네? 넣으면 돼. 근데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 그럼 뭐 넣어요? 라고 하면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13족 또는 15족에 있는 물질만을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저는 그러면 여기 있는 규소 하나를 일단 빼겠죠? 자, 규소 너 나와! 그러면 얘 나가면서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집어넣었던 전자 다 빼고 나와요. 당연하죠. 자기 거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13족을 집어넣을 건데 13족의 대표적인 거 누구 있을까? 알루미늄. 얘를 집어넣을게요. 알루미늄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됐어? 알루미늄을 집어넣으면 얘는 13족이니까 당연히 전자 몇 개 가져올까? 3개를 집어넣어줘라. 걱정 마. 내가 그 자리 꽉 채워줄게. 그러면서 알루미늄이 들어와서 여기에 전자 하나, 둘, 셋! 다 채웠다! 이 지랄해요. 다 채웠냐? 아니죠. 여기 한 자리 비어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전기가 잘 흐르게 돼. 왜요? 라고 하면 규소로 되어 있을 때는 원자과 T에 전자가 꽉 차 있었는데 규소 빼고 알루미늄을 넣는 순간 전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빈 공간이 생겨. 그러면 얘 때문에 뭐가 생기니? 자유전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13족을 도핑하게 되면 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빈 구멍이 생겨요. 구멍, 공짜. 전자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전자가 빠지니까 마이너스가 약해져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구멍처럼 느껴져요. 양의 성질을 띠고 있는 구멍, 양공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13족을 도핑하는 순간 양공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것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하 나르게. 이게 생기면서 전기 전도도가 갑자기 확 좋아져. 알겠어? 자, 이런 반도체를 우리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도체야.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플러스는 앞팅이라. 플러스는 포지티브? 네.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플러스는 포지티브. 그래서 P형,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불러.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15족을 도핑하면 어떻게 돼요? 15족을 도핑하면 규소가 빠진 자리에 15족의 대표적인 거 누구 집어넣을까? 누구 집어넣을까? 인이 15족이고 황은 16족이다. 자, 인 집어넣어요. 그러면 인이 들어오는 순간 걱정 마. 내가 채워줄게. 그러면서 들어온 이 새끼는 전자를 5개 가지고 와. 빈자리는 4개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억지로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전자들끼리 청력 작용하니까. 되겠어? 전자들끼리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5개 가져오면 5번째 전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꽉 찼어? 여기 못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 위에 있는 전도띠의 전자를 넣어봐. 그럼 얘가 뭐가 되니? 자유전자가 되죠. 됐어?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남아도는 자유전자들이 막 생깁니다. 그 전자들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자유전자가 15족의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요.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강해지는 반도체, 네거티브형 반도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종류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러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 어떻게 씁니까? 이거를 쓸 때요. P형 따로 N형 따로 절대 못 써요. 같이 쓰는 건데 한 덩어리 안에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 이렇게 해서 회로도에 연결하는 반도체도 있고요.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를 3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넣을 때 넣는 방법은 P, N, P 이렇게 넣거나 N, P, N으로 가운데만 다르게 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해서 회로도에 연결하는 반도체도 존재합니다. 그죠? 고명아, 2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2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투. 또 듀얼, 더블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다 그리스어에 됐어? 다이에서 온 단어가 응용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 2개다라는 뜻으로 다이오드 이렇게 돼요. 다이 2개의 반도체를 사용한 거야 라는 겁니다. 다이오드 중에 제일 유명한 새끼 알고 있어야 될 텐데 발광 다이오드 그 얘기입니다. 됐어? 다이오드가 자 2개의 반도체를 사용한 거라면 3개의 반도체를 사용한 얘는 뭐라 그럴까? 자 영어에서 3개를 3. 네 3! 1, 2, 3밖에 모르지 새끼들아. 트리플. 자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 3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악기의 이름이 뭐예요?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그 트라이가 3개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 3개의 반도체를 이용했어요.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트랜.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몇 개짜리 썼어? 그거에 따라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집에 가서 이거 반도체 보자. 오늘 집에 가서요. 엄마가 소중히 아끼시는 TV 같은 거 뒤에 이렇게 나사를 풀어보세요. 어차피 집에 고만 살고 싶잖아. 집에서 쫓겨나면 좋잖아. 자, TV를 이렇게 나사를 풀어보면 거기에 반도체 칩판이 있어요. 그 칩판에 잘 보시면 외계인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죠. 거기에 다리가 2개 달렸어. 이건 다이오드야. 그래서 네, 거기에 다리가 이렇게 3개 달렸어. 이 새끼 트랜지스터야. 알겠어? 요거야.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요런 애들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인데 그 중에서 트랜지스터는 물투에서 배워요. 우리 안 배워요. 물원에서는 다이오드만 배우는데 이러한 다이오드에서요.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을 했다라.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건전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건전지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P형 쪽에 무슨 극이 오게끔 하는데 플러스 극이 오게끔 하세요. N형 쪽에 마이너스 극이 오게끔 건전지를 연결하셔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방향이랍니다. 왜 좋지? 우리 꼬미는 생전 안 좋은데 애기는 커피도 못 먹냐? 사탕 줘? 입에 하나 넣어. 화장실 좀 갔다 와. 괜찮아? 식사하면 안 되니까 얼른 갔다 와. 안 먹어? 네. 맛있어? 먹겠지?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건전지를 연결하셔야 돼요. 전압을.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연결해 주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었다. 그 순방향으로 전압을 거는 방법이 P형 쪽에 플러스가 오게끔 연결하는 겁니다. 못 외우면 병신, 피플. 알겠어? 피플. 알겠니? 이게 순방향 전압을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왜 이게 플러스가 P형 쪽에 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왜 N형 쪽에 가야 돼요? 이해해보죠. P형 쪽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양공들이 드글드글해. 양공들이 드글드글한데 플러스를 연결하면 플러스가 양공을 밀어. 어디로? 그 유명한 단어 나온다. P형과 N형의 정확하게 가운데. 멋진 말. 접합면 쪽으로 양공을 밀어. 양공이 접합면 쪽에 드글드글 와서 달라붙어. 그래서 또 N형 쪽에 마이너스를 걸면 N형 쪽에 남아도는 자유전자들이요, 마이너스에 의해서 밀려. 어디로? 접합면으로. 그래서 접합면 쪽에 마이너스가 드글드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이 전자가요, 양공을 타고 그동안은 빈 공간이 없어서 옆으로 못 갔는데 양공이 생기니까 빈 공간을 타고 아싸!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요.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양공을 타고 아싸!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자, 그랬을 때 전자가 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전자와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전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시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맞는 얘기잖아요. 됐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P형 쪽을 전류가 흘려보내는 쪽이다. 그래서 P형 쪽을 전류를 가시오라는 뜻으로, N형 쪽으로 거꾸로는 뭐다? 막는 표시로. 그래서 P형과 N형을 그려놓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본 적이 있어야지. 플레이 버튼. 한 번 뚝 누르면 플레이, 순방향으로 전화 걸어요. 한 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 이게 역방향으로 돌아가요. 절 못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제합니다. 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형과 N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기호도 보시고, 이때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줘야 양공과 자유전자가 모두 다 접합면 쪽으로 가서 만난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되겠니? 자, 이러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게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네, 얘는 빛을 방출한대요. LED, 이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LED 조명이요. 자, 이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는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P형 반도체에 구멍이 있다 그랬죠? 양공. N형 반도체에 자유전자가 있다 그랬죠? 네, 전자. 근데 전자들은 각각의 껍질에 있죠. 어떤 애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 있어. 어떤 애는 네 번째 껍질에, 어떤 애는 다섯 번째 껍질에. 근데 걔네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양공으로 내려오게 하면 이게 바로 무슨 광선? 무슨 광선? 가시광선.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요, 빛의 3원색. 틀리면 뒤져 이씨. 중학교 1학년 시험범이야 이 새끼들아. 빛의 3원색. 빨초파. 그렇지. 그래서요, 빨초파가 나오는데 아래쪽에 빨강, 초록, 파랑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큰 빛? 파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크니까, 자, 가장 낮은 데서 떨어지는 이 빛이 빨간빛, 조금 더 위가 초록, 조금 더 위에서 떨어뜨리면 파란빛을 내. 그래서 전자들을 들어 올렸다가 얘네들을 필요에 따라서 떨어뜨리면 빨간과 초록이 나와. 거기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노란색. 초록과 파랑 떨어뜨려. 정동. 빨강, 파랑. 자홍. 다 떨어뜨려. 흰색. 흰색. 아무도 안 떨어뜨려. 내 마음대로 색깔 만들 수 있죠. 그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지금 그 화면의 색깔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면의 색깔, 그 다음에 노트북의 색깔, 그 다음에 TV의 색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다이오드로.
그래서 전자를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어떤 전자를 떨어뜨리냐에 따라 빛을 합성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읽어요? LED. 그래서 그래서 삼성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이거랍니다. 그래서 갤럭시 핸드폰이 아몰레드 할 때 그 인 거죠. LED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예요.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수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로 만들어가지고요. 우리는 그거 발광 다이오드로 만들어서 조명도 만들고 색깔도 만들어내는 빛의 합성도 하고 되겠니?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발광 다이오드와 반대말. 발광 다이오드는요. 그래서 전기로 전자를 끌어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빛 만들어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예요. 조명이죠, 조명. 형광등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과 반대말이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와 반대말 이게 뭐예요? 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가 뭘까요? 태양전지. 태양광전지. 햇빛 받으면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얘는요. 햇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요. 거꾸로 빛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만들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집에 계산기 쓰는데요. 뭐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쓰지만 집에 있는 엄마가 쓰는 조그만 계산기 있죠. 걔 요즘에 배터리 집어넣냐? 안 집어넣어요. 계산기 보면 그 위에 검정색 판이 있어서 빛만 받으면 걔가 충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요. 그 빛 받고 충전하는 태양 전지는요. 거기에 얘 들어있어요. 다이오드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듣고 버려. 이거는 여러분들 하기에는 너무 넘사벽이야. 그냥 듣고 말아. 됐죠?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접합면에 양공이 오고 자유전자가 오면 느껴받고 망아. 이 새끼 플러스고 이 새끼 마이너스면 둘이 뭐하니? 잡아당겨. 붙어버려. 알겠어?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붙어있는 상태가 접합면 쪽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이 붙는 순간 중성이 되죠.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자유전자가 이렇게 와서 나 여기 양공 있는 데로 건너갈 건데 얘네들이 막고 있어서 못 건너갑니다. 됐어? 그래서 이걸로 건너가려면 최소한의 건전지 전압을 걸어줘야 이 새끼가 아싸! 이렇게 하고 건너뛰어. 얘네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얘네들을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고 불러. 이게 생겨. 다이오드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생기면 전류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얘에다가 빛의 에너지를 쏘요. 빛 에너지를 쏘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빛 먹은 전자가 여기 이렇게 하나로 붙어있거든요. 빛 먹은 전자가 윗껍질로 탈출해요. 맞아요. 빛 에너지 흡수해서 윗껍질로 올라가 버리면 이 양공하고 자유전자가 분리됩니다. 양공하고 자유전자가 분리됩니다. 전자가 빛 에너지를 먹어서.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양공이 생기면 전자는 먼저 있었던 전자들을 청력 때문에 밀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전자들을 쌓아두게 됩니다. 양공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 옆에 있던 양공이 같이 플러스니까 밀립니다. 양공이 반대쪽에 쌓입니다. 그랬을 때 양공이 쌓이는 쪽이 플러스 건전지, 전자가 쌓이는 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이 자체가 건전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태양전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다이오드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P형 쪽이 플러스가 되고 N형 쪽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광다이오드야. 되겠냐?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이 이거 하고 있어요. 해 뜨는 동안 가로등에서 빛을 받아서 양공과 자유전자를 분리해서 그래서 건전지 충전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해가 지면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있던 게 닫히면서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빛 나오게 형광등 켜는 거죠. 그게 가로등의 원리야. 그래서 요즘은 가로등은 콘센트를 꼽아놓지 않아요. 스스로 충전해서 씁니다. 알겠니?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게 가로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에 해당되는 두 단원을 한꺼번에 했어. 자, 그러면 3
32페이지 봐봐. 두 단원을 묶어서 했어. 여기 책에 있는 두 단원을 뜯기가 애매해서 항상 한꺼번에 선생님이 해봐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첫 번째 고체의 전기 전도도 전기적 특징 도체와 부도체가 있고요. 이때 비저항은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표준 저항값을 얘기한다. 그 표준 저항값인 비저항과 그 다음에 길이와 굵기를 이용해서 물체의 저항을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R은 로 S분의 L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했고요. 이러한 저항값은 물체의 온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32페이지 옆에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표 있죠. 온도가 20도일 때 각각의 물질들의 표준 저항값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항이 작은 게 은입니다. 은.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 플라스틱이 가장 밑에 있죠. PET. 얘가 10의 2승의 저항, 20승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요. 플라스틱이. 되겠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맨 밑에. 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체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나 절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되겠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넘어가. 자, 34페이지 보시면 고체 상태일 때요. 이렇게 첫 번째 껍질들이 여러 겹이 생기면 걔네들끼리 살짝 어긋나기 때문에 3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자 껍질이 아닌 전자 띠의 형태를 띈다. 그죠? 전자가 들어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하고요. 그걸 뺀 나머지 띠들은 전도띠라고 부른다. 자, 그 사이에 간격이 중요한데 어떤 간격을 갖느냐에 따라 넘어와. 36페이지. 자, 위에 그림.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겹쳤어. 이 새끼 도체야. 됐죠? 자, 근데 밑에 있는 그림 봐봐.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어. 얘는 부도체 아니면 반도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 자, 지금 배운 거 문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꼬맹아 봐. 43페이지. 43페이지 9번 그림 봐. 못 찾아오면 뒤져. 43페이지 9번 보면요. 가나다 중에서 도체 찾아. 나.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가 붙었죠. 얘가 도체예요. 되겠어?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 반도체가 누구고 절연체가 누굴까? 다가 반도체, 가가 절연체. 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구리, 알루미늄, 저마늄, 규소, 유리, 나무들의 전기 전도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요.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전기 전도도가 10의 7승 정도 돼요. 전류 더럽게 잘 흘러요. 근데 저마늄하고 구리는 전기 전도도가 2.2 또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 정도 되니까 전류가 조금 안 흐르는 반도체고요. 유리하고 고무 보세요.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10의 마이너스 14승 열로 안 흐르죠. 얘네들이 바로 절연체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그림처럼 그림을 딱 보면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반도체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넘어와. 근데 이렇게 주면 44페이지 1번. 44페이지 1번 그림 봐.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뭐해졌어? 아니,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죠. 그러면 이거 도체야, 부도체야, 반도체야? 부도체 아니면 반도체야. 부도체나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죠. 그 중에서 어떤 온도든 하나의 온도를 찍자. 자, 40도. 40도에서 선 그려. 같은 40도인데 저항이 더 큰 애가 바로 절연체. 저항이 작은 애가 반도체겠죠. 그러면 누가 절연체니? A가 절연체고 B가 반도체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럼 1번 다 구해봐. 자, 답 구한 사람 불러봐. 몇 번? 4번. 4번이요.
B가 A보다 전기 전도도가 더 좋아요. 왜? B가 반도체고 A가 부도체니까. 맞죠? 그 다음에 A가 절연체다. 맞는 말. 근데 B는 도체가 아니고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다고요. 디귿. A와 B는 모두 띠 간격이 존재합니다. 맞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4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넘어오시면 또 있어요. 빨리빨리 와. 자, 46페이지 6번 찾아. 이제 짝대기 긋기 해. 가나다 A, B, C 같은 것들 찾아. 그래서 답도 찾아. 배웠어. 자, 가부터 불러. 가. C. 가. C가 C에 해당되는 절연체. 나는 A. A에 해당되는 도체. 다는 B에 해당되는 반도체.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5번. 납득?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됐어? 똑같은 문제 찾아봐. 어딨어? 8번. 답 찾아. 몇 번? 잠깐만. 얘는 답이 1번 니은만 맞아. 왜냐하면 절연체들 중에서요 온도를 엄청나게 높이면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전자를 이동할 수 없다? 이거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상온에서 다의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얘는 불순물 반도체 전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 양이 많지 않아서 잘 못 틀러 라는 것 뿐이죠. 되겠어? 냉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뒤에 가면 있을 거니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50페이지 와. 5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얘기한 다이오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정신 안 차려! 다이오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네. 그 중에서 순수 반도체는 규소로만 되어 있는데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우리 이거 만들어. 그 중에서 P형 반도체는 13족 도핑해서 양곡 만든 거고요. N형 반도체는요 15족 도핑해서 자유전자 만든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 아가들아 넘어와. 예. 넘어와. 어디에 오시면 되냐면 꼬맹아 62페이지와 3번 보여줄게. 62페이지 좀 멀리 오셔야 돼요. 3번
자, 3번 가 그림이요. 무슨 반도체일까? 그 가운데 그림 보세요. 가운데는요. 상하 좌우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대각선 쪽에 한 새끼 더 있어요. 이거 N형 반도체예요. 맞아. 자, 그런가 하면 나 좀 보세요. 얘는 어떻습니까? 빈 공간이 보이죠? P형 반도체예요. 이렇게 그려요. 알겠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순수 반도체는 그 위에 있는 1번 그림이 순수 반도체예요. 되겠어. 3번 답 찾아. 했어. 자, 1번에 가는 N형, 나는 P형. 2번 가와 나에서 주로 전하 나르게는요. 그랬는데 가는 자유전자, 나는 양공. 이거랑 똑같은 그림 찾아봐. 4번. 알겠어? 풀어. 자, 봐. 4번. 4번에서 가가 뭐야? 순수. 나는 불순물 중에서 뭐야? N형. 자유전자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봐. 뭐게요? 자, 빨리 푼 사람들 얘기해줘. 답은 니은이에요. 자, A는요.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15족 도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아이예요. 그 다음에 A는요. 전자를 채우고 하나가 남아서 윗껍질을 올려놨잖아요. 자유전자 됐잖아요. 그래서 걔가 쉽게 밖으로 탈출한다고요. 그래서 전자 하나를 쉽게 잃기 때문에 양이온 될 수 있어 라는 얘기고요. 상온에서 전기 전도도는 가가 나보다 높니? 아니요. 불순물 반도체가 훨씬 더 높아요.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5번 그림. 자, 5번 그림에 가하고 나의 차이점을 보시는데 꼬맹아, 거기에서는 두 개를 보자. 뭐를 보는 거냐면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있죠. 와! 괜찮아? 자,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있죠. 얘네들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원자가 띠, 전도 띠 이렇단 말이야. 그 중에서요. 여기에 이렇게 양봉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됐냐?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무시해요.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만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양봉하고 자유전자 중에 양봉이 더 많아? 그럼 P형반도체. 양봉하고 자유전자는 항상 있는데 양적인 관계를 보는 거야. 누가 더 많은지. 만약에 양봉하고 자유전자 중에 자유전자가 더 많아? N형 반도체야. 알겠어? 그렇다면 꼬맹아 가는 뭐야? 가는 뭐야? N형이지. 나는 뭐야? P형이라고. 되겠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 보는 연습한 거예요. 되겠죠?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꼬맹아 넘겨. 64페이지에 있는 1, 2번 해결.
자, 합시다. 자, 1번 보시면요. 1번은요. 가즘 보세요. 양공하고 자유존재의 개수가 똑같죠? 이거 순수 반도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양공에 비해서 자유존재가 훨씬 많죠? 이건 N형 반도체를 그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한 답 몇 번? 뭘 것 같아? 1번에 4번이죠. 됐죠? 1번에 4번 가에서는 원자과 띠의 양공과 전도띠의 수가 같다. 자, 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그랬는데 N형 반도체니까 5개인 원소로 도핑한 거고요. 지금 전하 나르게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훨씬 더 밀도가 높아요. 이렇게 돼야죠. 됐죠?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가는 중간에 양공이 보여요. 그래서 얘는 P형 반도체고 13족 도핑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 그림 보면 양공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 P형 반도체라는 게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가 인듐이라고 하는 IN이라고 써져 있는 애가 인듐인데요. 인듐은 음이온이 되니? 라고 했는데 양공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전자가 옆으로 오겠죠? 그러면 얘는 없던 전자 하나를 받으니까 주로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을 띈다. 이런 얘기고요. 니은 나에서 밖에 주니 전자는 반도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니? 라고 하는데 밖에 주니에 있는 전자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디귿 나에서 양공은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에 의해서만 생긴다라고 하는데 전도띠에서 움직이는 아이도 있지만 밖에 준위로 움직이는 아이들도 양공을 만든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B형만 맞아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P형과 N형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있는 5번, 6번 지워. 이건 안 풀어오는 거야. 이건 풀지 마. 자, 67페이지에 있는 7번 좀 보자. 자, 문제가 뭔지 잠깐만 읽어봐.
쉽지? 신기하지? 자, 7번 문제하고 8번 문제가 그대로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제 7번 문제와 8번 문제인데요. 7번 문제 보시면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쁘게 지워놓고 보죠.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회로도에 되게 복잡하죠. 회로도가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반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직가 봐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다이아몬드 형태로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편의상 얘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놓자. 자, 그동안의 회로도는 우리가 건전지를 사용하는 직렬 회로도이기 때문에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되어 있다.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압은요 어느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춰서 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콘센트 꼽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보고 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원단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막 바뀌어요. 1초에 70번 바뀌어요. 아세요? 1초에 무려 70번이나 바뀌는,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 한 번은 이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런 전원을 우리가 교류 전원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교류 전압이 들어와. 그 교류 전압을 이렇게 그리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태극마크 표시로 이렇게 하시면 교류 전원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류 전원이 들어오더라도 한순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쪽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방향이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전류가 가, 전류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요. 됐죠? 이렇게 가면 첫 번째는요, 얘는 이쪽으로는 못 가, 막혔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꼬마 전구에 불 켜고 이렇게 가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 일로 가도 돼요! 일로 가도 돼요! 근데 일로 가면 왔던 길로 도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날짜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를 때 반도체는 2번과 4번을 지나서 불 켜지게 되고, 이때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이거야. 그랬다가 거꾸로 전원단자가 연결돼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면 여기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안 가던 길 일로 갑니다. 일로 가서 이렇게 해서 꼬마 전구에 똑같이 아래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고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안 가던 길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겠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가던 길에 해당되는 3번과 1번을 지나 집으로 가면서 이때 꼬마 전구에는 똑같은 방향, 아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4개를 이용해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우리 집은 교류 전압이기 때문에요, 한 번은 노란색 방향, 한 번은 보라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으로 주기적으로 전류 방향이 바뀌는 이런 교류 전류가 흘러보시면 전압이 교류로 바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주기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걸 멋진 말로 교류 전압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교류 전류라고 하는 방향이 바뀌는 전류가 흐를 때는요, 단지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고 세기도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렇게 돼야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런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반도체를요 하나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얘가 순방향의 전압이 걸릴 때만 전류가 흘러요.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 거꾸로 뒤집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를 하나만 연결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순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순간에만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이 걸릴 때는 전류가 안 흐르고요. 순방향이 걸릴 때만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여기 있는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이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다이오드를 4개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꿔놓으면 순방향일 때도 역방향일 때도 언제나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때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항상 같은 방향인 순방향 전류만 요렇게 흐르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낭비하는 전류도 없고 이 꼬마 전구에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진유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이렇게 연결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납득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기가 영혼을 갔다가 다시 끄셨다는 거. 네, 맞아요. 실제로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 새끼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초에 70번이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1초에 70번이나 깜빡이는데 우리 눈은 그 빠르기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억보기 보시면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 우리의 다이오드는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고 거꾸로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걸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거꾸로 전류는 못 흐르게 해준단 말이죠. 이게 다이오드의 기능인데 이거를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건 정수기고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이거를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다이오드의 역할은 정류작용하는 게 다이오드의 원래 역할이다 라는 얘기를 기억보기에서 한 거고요. 니은 A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D2에는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전압입니다. 그래서 D2라고 하는 게 얘죠. 자, 위쪽으로 전류 흐르면 노란색, 여기에 전류 흘러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랑 같아 라는 뜻이고요. 디귿 시간이 2분의 3t일 때 2분의 3t일 땐 여기죠. 여기가 2분의 3t죠. 역방향에 흐를 때. 자, 2분의 3t일 때 전류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흘러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의 저항값이 같은 두 저항과 반도체 XY로 구성된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다. X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일 건데 자, 그 중에서 스위치 A에 연결했더니 발광 다이오드의 빛이 방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스위치를 주고요. 껐다 켰다 하면서 변화를 보는 거를 시험 문제에 많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병렬 회로죠.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에 저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 XY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스위치를 A 쪽에 연결할 거냐 B 쪽에 연결할 거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자, A 쪽에 연결하면 순방향 전압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A 쪽에 연결하면 여기 불 들어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순방향이야 이거죠. 그럼 따라 그려봐.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뭐겠어? P형이겠지. 여기가 N형이겠지. 그거 완전 거야. 됐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억 볼게요. 그러면 X는 P형이니까 자유전자가 주요 전화 나르갱이 아니요. X는 양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발광 다이오드에서 접한 면에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재결합합니까? 라고 했어요. 순방향이 됐을 때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이 접한 면으로
자, N형에서 자연자가 접합면으로 가서 두 개가 결합해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B에 연결하면 여기는 교류전압이 걸리죠. 교류전압이 걸리면 교류전류가 흐를 텐데 이 중에서요 순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불 켜져요. 역방향의 전류가 걸릴 때는 안 켜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한다고 해서 빛이 안 켜지는 건 아니다. 됐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서는 수능 버전까지 이런 난이도로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하고는요 여러분들 진도는 더 나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래서 숙제는 68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뭐? 들어가자! 자, 그러면서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러게요. 재밌는 놀이 합시다. 집에 가서 우리 놀았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재밌는 놀이 합시다. 자, 뭐요? 왜 긍정적 표정을 안 줘? 재밌는 놀이 하겠다는데? 재밌는 거 맞아요? 맞아! 엄청 재밌어! 오매 법칙. 안 알아요. 선택사항이 있어? 그냥 하자면 하는 거지? 자, 우리는요 물원에서 전기 회로도가 빠졌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오매 법칙에 해당되는 것들을 연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잘 됐어요. 오늘 한 15분 남았으니 이 뒷부분이 바로 회로도 빼고 자기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로도를 안 하는 거 좀 그렇잖아? 해보자 15분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재밌는 놀이하고 놀았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린 다시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오매 법칙을 좀 해보자. 오매 법칙이 뭐야? 긍정적 표정 안 짓냐? 오매 법칙이 뭐야? 이 새끼들이 미쳤나? 중학교 거 안 하고 왔어? 오매 법칙이 뭐야? 그렇지! 보이는 IR! 자, 여러분들 연계고 면접 가서 오매 법칙이 뭐니? 라고 하면 V는 IR이요 라고 얘기하면 좀 그래. 됐어?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오매 법칙은 전압과 저항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전압과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이 오매 법칙이래요. 되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과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냐? 저항이 크면 전압은 커져요. 비례 관계가 있어요. 됐죠? 저항과 전압은 비례 관계가 있대요. 또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냐? 반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대요. 이걸 설명한 게 오매 법칙이에요. 그러면 보면 실제로 전압과 저항이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증명이다. 어떻게 하면 저거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항과 전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이거 증명하는 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드글드글 있죠. 이게 바로 저항의 진열, 연결, 회로. 저항 두 개를 진열로 연결해 놓은 회로가 바로 저항과 전압 사이에 비례 관계를 증명하는 회로도예요. 자, 우리 보세요. 저항 하나 있어 R1, 저항 또 하나 있어 R2. 요거 두 개를 직렬 연결해. R1의 저항 값은 얼마? 3옴. R2의 저항 값은 얼마? 6옴. 여기에 얼마? 18V 걸었다고 치자. 좋았어. 그러면 얘는 몇 옴
원짜리 저항 하나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라고 하는 얘를 얘네들의 합성 저항이라고 불러요. 됐어? 네! 그러면 첫 번째 합성 저항이 얼마니? 얼마? 9. 그렇죠. 직렬 연결일 때는요. 합성 저항은 낱낱이 저항을 더합값이랑 같아요. 왜요? 그 길이 길어지는. 그렇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낱낱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서 저항 하나를 길게 만든 효과거든요. 저항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직렬 연결하면 할수록 합성 저항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낱낱의 저항이 하나는 3옴, 하나는 6옴이기 때문에 9옴짜리 합성 저항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18V가 걸렸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러면 이 회로도의 전류는 얼마가 흘러? 라고 하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가 흐를까? 이제부터 V는 IR. 되겠습니까? 네. V는 R이니까 여기 18, 여기 9, 이 새끼 얼마? 2. 그래서 여기는 2암페어가 흐르겠네요. 그래서 2암페어가 가네. 자, 라고 하는 전류는요. 전선을 통해서 흐르는 물 것 같아요. 근데 전선이 한 줄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2암페어가 나가면 한 바퀴 돌아 다시 들어올 때 몇 암페어 들어와? 2암페어로 그대로 들어오지. 왜? 나갔다가 들어오는 전자수를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멋진 말로 전하량 보존 법칙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전하량이 뭐 된다? 보존되기 때문에 나갈 때 2암페어면 들어올 때도 2암페어여야 되는데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길이 한 길밖에 없네. 그러니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암페어. 맞죠?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2암페어로 직렬 저항으로 연결했을 때 이 직렬 회로도의 특징은 바로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죠. 전류의 세기가 어디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I 값이나 I1 값이나 I2 값이나 다 똑같이 2암페어로 같아. 이 뜻이야. 맞아? 오케이. 너네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예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은 여기서 쓰는 V1은 얼마야? V2는 얼마야? 이거 알아야죠. 그래야 저항과 전압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V1 어떻게 구해요? 그건 뭐로 어떻게 구해? V는 I, R이니까 V1은 I1 곱하기 R1으로 하면 돼. 됐어. V2는 I2 곱하기 R2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이 중에서 너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여기에서 I1이라고 하는 거 2암페어, R1이라고 하는 거 3옴이니까 여기서 쓴 전압은 6V야.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6V 썼구나. 그러면 여기서 쓴 건 얼마야? IR 곱하면 된다 그랬지? 12V야. 이렇게 썼다고. 되겠어? 자, 그래서 이러한 직렬 회로도를 봤더니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 실제로 직렬 회로도에서 저항의 비율이 몇 대면? 1대2. 그랬더니 전압의 비율도 몇 대면? 1대2. 보이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를 통해서 저항과 전압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는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회로도야. 그래서 저항의 비가 1대2였으면 처음부터 전압을 1대2로 나눠 쓰는 만큼의 전압이 걸려. 알겠어? 네. 그러면 저항과 전류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회로도는 당연히 뭐겠어? 이건 저항의 그렇지. 병렬 연결 회로도야. 되겠냐?
자,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도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저항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회로도가 있다고 치자. 비교해서 보세요. 저항 두 개 병렬로 연결했어. 이때 R1 똑같이 3옴이야. 얘랑 똑같아. R2 똑같이 6옴이고 전압 18V 걸 거야. 그러면 얘는 몇 옴짜리 저항 하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까? 이 얘기죠. 다시 말해 합성 저항 구해주세요. 병렬 회로도에서 합성 저항은 뭐해지는 효과? 아까는 길어지는 효과랑 더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하나가 두꺼워지는 효과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합성 저항은 작아지겠네. 그러면 작아지는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낱낱이 저항을 역수로 더해서 그 역수로 더한 값을 다시 뒤집어줘. 이러면 돼. 그치? 그러니 저 새끼 하나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이거 더해서 다시 뒤집으래. 몇 옴? 6. 혼자 있을 땐 3옴, 6옴이었는데 이걸 합성하니까 훅 줄어서 2옴밖에 안 돼. 이런 뜻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에 18V 걸었네. 그러면 전체 전류가 얼마일까요? 9A 보이는 아이야. 되겠어? 근데 보면은 전자는 나갈 때 9개 나가 9A라면 한 바퀴 돌고 들어올 때도 9개 들어오는 9A여야 되는데 생각해볼래? 얘가 9A가 이렇게 나갔어요. 한 바퀴 돌아서 올 건데 여기에 딱 가니까 길이 몇 개야? 2개야. 전류가 나눠가는 거. 됐어? 위로 가는 전류를 I1, 밑으로 가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I1과 I2의 전류를 합한 값이 전체 전류 9A가 돼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럼 나눠 가질 때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나눠 갔는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자, 나 전자 하나. 여기서 전자가 9개가 나왔네요. 근데 그 중에 전자 하나당 우리는 무조건 18V로 충전해서 내보내요. 지금 18V 각각의 전자들을 충전해서 내보내는 게 건전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18V로 충전한 전자가 나갔다가 나 집으로 갈 때 어디로 갈 거야? 난 윗줄로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죠. 전자들은요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너네들처럼 집에 안 가고 이질 안 해요. 그냥 가. 알겠어? 이렇게 간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나간 전자가 두 번째 전자. 나는 아래로 갈 거야. 저 새끼랑 같이 안 다녀. 이렇게 가서 집에 오는 아이도 있겠죠. 맞죠? 네. 근데요, 꼬맹아. 나갈 때 충전한 거 다 쓰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전압 다 쓰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언제 전압을 써요? 저항 지날 때만 씁니다. 얘는 저항을 몇 개 지나야 되니까? 2개 지나야 되니까 전압을 나눠서 쓴 거예요. 어떻게? 저항 비율로. 근데 잘 보세요. 노란색 경로로 가는 애와 파란색 경로로 가는 애들 중에서 집에 올 때까지 저항 몇 개 만나요? 하나만 만나고 들어오니 한 번에 몇 볼트를 다 써야 돼? 18볼트를 여기다가 다 쓰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 뭡니까? 윗줄과 아랫줄의 전압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병렬 회로도의 특징은 여러분들 전압이 일정하다가 특징. 직렬 회로도는 전류 같아. 병렬 회로도는 전압이 전체 전압이랑 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V는 I 안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V1은 I1 곱하기 R1인데 V1이 18V고 R1이 3옴이래요. 그러면 I1은 얼마입니까? 여기 6A예요. 자, V2는 I2 곱하기 R2예요. V2가 18이고요. R2가 얼마냐면 6옴이래요. 그럼 여기 얼마 흐릅니까? 3A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6A 갈 동안 여기는 3A 가. 그래서 눈 씻고 잘 보시면 저항의 비가 1대 2일 때 전류의 비가 2대 1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저항의 병렬 회로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류의 비율이 저항의 비율과 반비례한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가셔야 뒷부분의 문제들을 조금 편안하게 쓰겠죠. 되겠어. 중학교 때 배웠다고 해서 요걸 싹 빼버렸는데 사실은 배웠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니니까.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